이 사진 내가 민준 오빠한테 준 건데? 흑백 사진 속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소녀.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30년 전 이별하던 밤, 15세의 서연이 첫사랑 손에 쥐어줬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택의 주인은? 회장님이 민준 오빠였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서울의 어느 낡은 월세방.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란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철문을 두드렸죠. 김서연, 문 열어. 남편 빚 어떻게 할 거야? 45세의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개월, 그가 남기고 간 건 오직 빚뿐이었습니다. 야, 문 안 열어? 그럼 우리가 열지 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사채업자 3명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죽은 척이야? 한 남자가 서연의 이불을 확 잡아챘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기어갔지만 그녀의 멱살을 움켜쥔 손은 거칠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마누라가 갚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또 다른 남자가 조그만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플라스틱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서연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시간? 이자만 얼만데. 다음 주까지 500 안 가져오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들은 가재도구들을 마구 던지고 부수며 나갔습니다. 철커덕 문이 닫히고서야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무릎 아래로 흩어진 건 깨진 사진 액자, 그리고 흙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결국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뼈를 파고드는 밤, 허름한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거리로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24시간 찜질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주머니 속 남은 돈은 고작 3,000원. 입장료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서연은 공중화 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흐느꼈습니다. 기미가 내려앉은 볼, 깊게 파인 눈가 주름, 핏기 없는 입술. 거울 속에는 45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과 함께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소년의 흑백 졸업사진. 30년 전 첫사랑이었던 민준 오빠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사진만큼은 그 어떤 빚쟁이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내 사진 아직도 갖고 있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허름한 직업 속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에 붙은 종이에는 입주가사 도우미 급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속에서 소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이가 올해 45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 없어서 난리야. 그리고 입주 도우미란 게 말이죠. 자존심 같은 건 버려야 해요. 밥 따로 먹고 눈치 보고 뭐라 해도 참고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듯이 일만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만 주세요. 소장은 한숨을 내쉬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마침 급하게 사람 찾는 데가 있긴 해요. 성북동 대저택인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성북동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 위로는 뾰족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담 안쪽에선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문에는 태성건설이라는 명패가 번쩍였고 여러 대의 CCTV가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행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진 점퍼, 굽다른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앞의 대저택과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대비되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씨 맞죠? 들어와요.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철문이 스르륵 열렸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 앞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 집사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어요. 네. 첫째, 주인님과 눈 마주치지 말 것. 둘째, 묻지 않은 말 절대 하지 말 것. 셋째, 최 집사가 서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냄새 안 나게 항상 씻을 것. 알겠어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집사는 서연을 지하 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이 전부인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짐 풀고 바로 올라와요. 할 일이 산더미야. 서연의 첫 업무는 치매 노모의 방 청소였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들었습니다. 이불은 오물로 범벅이었고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나뒹굴었습니다. 서연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을 틀어막고 참았습니다. 여기가 당신 담당이에요. 전에 있던 애는 3일 만에 도망갔어. 최 집사의 말에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오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주방에서 선임 도우미를 만났습니다. 주방 담당인 그녀는 서연에게 슬쩍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3개월 못 버티면 월급도 못 받아요. 최 집사한테 찍히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그냥 살아남으라고. 저녁 무렵 서연은 2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그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걸레를 옮기다 팔꿈치가 장식장을 건드렸고 그 위에 놓인 청자 화분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화분을 잡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최 집사였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서연의 손에서 화분을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만 줄 알아? 몸 팔아도 못 갚아. 첫날부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거실 바닥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주인님과 눈 마주치지 말라는 최 집사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최 집사, 다들 잤나?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바닥만 바라본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그녀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간 그 남자가 30년 전 골목길에서 헤어진 첫사랑이라는 것을. 저택에서의 첫밤은 길고도 고단했습니다. 서연은 지하방 좁은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어젯밤 스쳐 지나간 그 구두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챙겨 입은 뒤 부엌으로 올라갔더니 최 집사가 이미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요. 네. 회장님 서재 청소. 원래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오늘 회장님이 지방 출장 가셔서 특별히 시키는 거야. 최 집사는 서연에게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 펜 하나 위치도 바꾸지 마. 뭔가 만지다가 문제 생기면 그날로 짐 싸는 거야. 알았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묵직한 원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열쇠를 돌렸죠. 서재 문이 열리자 은은한 가죽 냄새와 오래된 책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넓은 원목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가죽 소파. 이 방의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먼지떨이를 들고 책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세심하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책상 위를 닦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고급 만년필, 가죽 다이어리, 명함 꽂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책상 한쪽 구석에 엎어져 있는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모두 반들반들하게 관리되어 있었는데 이 액자만은 유독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나무 테두리가 달아 있었고 뒷면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죠. 서연은 무심코 액자를 세워 먼지를 닦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 얼굴은 다름 아닌 15세의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액자를 떨어뜨릴 뻔해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진, 내가 민준 오빠한테 준 건데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5년 겨울, 이별하던 밤, 서연은 자신의 학생증 뒷면에 붙어있던 증명사진을 손톱으로 긁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준의 손에 꼭 쥐어주었죠. 이거 갖고 있어. 나 잊지 말고. 꼭 데리러 와. 그때 그 사진이 지금 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이 액자에 담겨서 30년을 이걸 갖고 있었단 말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격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준 오빠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지만 동시에 지금 이 꼴로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싱그럽고 해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신은요? 김이 낀 얼굴에 거칠어진 손에 남의 집 식모 신세가 아닙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훑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래된 책들 사이를 뒤졌더니
낡은 졸업앨범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1995년도 중학교 졸업앨범이었습니다. 펼쳐보니 3학년 2반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민준. 세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교복 입은 16세 소년의 사진. 30년 전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태워주던 그 민준 오빠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회장님이 민준 오빠였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익숙한 구두 소리가 서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출장 간다던 회장님이 왜 지금 오는 걸까요? 도망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휴!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커튼 틈새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살폈습니다. 46세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인 머리카락, 날카롭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매. 고급 슈트 차림이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첫사랑이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또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연이 세워놓은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사진을요. 민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만지듯 아주 조심스럽게. 서연아. 민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바로 여기 커튼 뒤에 숨어 있는데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커튼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서연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미가 내려앉은 볼, 푸석푸석한 피부, 갈라지고 부르튼 손. 작업복에서는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오빠를 봐. 서연은 거울을 향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그냥 식모야. 식모라고. 그날 이후 서연은 완벽하게 자신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KF94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최 집사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답답하게 쓰고 다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어르신들께 옮기면 안 되니까요. 알아서 해. 며칠 후 저녁 서연은 2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퉁이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로 온 분인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습니다. 네. 고개만 끄덕이고는 걸레를 집어들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민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연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스쳤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지하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니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런데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식모 차림으로 이렇게 늙어버린 모습으로는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민준의 졸업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이렇게밖에 못 됐어. 그 밤 서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연탄 가스 냄새가 골목마다 퍼지고 공동 수도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던 그 시절,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집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때로요. 1995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관사촌. 10살 서연이 이 동네로 이사 온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리시는 바람에 살던 집을 빼야 했고 가족은 이 허름한 동네로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골목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것도 서러웠고 낯선 동리가 무섭기도 했습니다. 콧물을 훔치며 훌쩍이는데 누군가 앞에 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야, 왜 울어? 고개를 들어보니 동갑내기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쳤는데 눈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서연이 대답을 못하자 소녀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울면 배고파져. 손바닥 위에는 빨간 딸기 사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지가 구겨져 있는 걸 보니 주머니에 오래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안 받으면 나 삐질 거야. 소년이 씩 웃었습니다. 서연은 멈칫거리다가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난 이민준이야. 너네 옆집에 살아. 앞으로 잘 지내자. 그게 서연과 민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서연보다 한 살 위였지만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은 서연네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오빠 맨날 기다리면 힘들지 않아? 뭐가 힘들어? 너 혼자 보내면 어디 쪼그리고 앉아서 울까봐 그러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서연은 민준의 도시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준이 몰래 옥상으로 올라가길래 슬쩍 따라갔더니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두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오빠, 너 왜 여기? 민준이 당황해서 도시락을 숨기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다 봤습니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아, 어머니가 요즘 좀 편찮으셔서. 민준의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었고 민준은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도시락을 가져와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와 소시지를 젓가락으로 집어 민준의 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내 반찬인데. 나 아침에 많이 먹어서 배 안 고파. 오빠가 먹어. 됐어, 진짜. 안 먹으면 나 삐질 거야. 서연이 민준의 말투를 흉내내며 씩 웃었습니다. 민준은 멈칫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내 말 따라하냐? 그날 이후로 서연은 매일 도시락을 2개 싸듯 반찬을 넉넉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민준을 찾아가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특별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마늘종 건새우 무침이었습니다. 고추장에 조청을 살짝 넣어 달짝지근하게 볶은 것이었죠. 오빠, 이거 먹어봐. 민준이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우리 엄마 비법이야. 고추장에 조청 넣는 거. 야, 이거 매일 해줘라. 응? 매일. 민준이 연신 밥을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이 좋아서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의 어머니가 서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갓 찐 고구마를 쪄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 네, 어머니. 민준의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고구마를 까서 서연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요즘 밥을 잘 먹더라. 네가 반찬 나눠주는 거 다 안다. 그게 저도 많아서요. 고마워, 서연아. 진짜 고마워.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딸이 없어서 서연이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 며느리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머니.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던 민준도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쟤 아직 중학생이야. 너도 중학생이잖아. 아, 몰라. 민준이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추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도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소리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해 가을, 서연은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혼자 골목길을 걷는데 불량배 서너 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들이었습니다. 야, 너 이민준이랑 붙어 다니는 애지? 비켜주세요. 어디 가냐, 우리랑 놀다가. 한 녀석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그 손 안 나? 민준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는지 낡은 자전거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민준? 네가 뭔데 끼어들어? 서연이 손에서 손 떼라고. 민준의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불량배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쟤 뭐야? 한 대 맞아볼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주먹을 맞고 입술이 터졌지만 대신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뛰어. 오빠, 뛰라고. 민준이 불량배들에게 덤볐습니다. 숫자에서 밀려 여기저기 맞았지만 끝까지 서연을 지켰습니다. 결국 동네 어른들이 나타나자 불량배들은 도망쳤습니다. 민준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아. 너 안 다쳤지? 바보야, 왜 맞으면서까지. 서연이 손수건으로 민준의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그날 밤 두 사람은 민준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빠 커서 뭐 될 거야? 난 꼭 성공해서 빌딩 지을 거야. 진짜 높은 빌딩.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그 빌딩 청소는 내가 해줄게. 야, 청소는 무슨. 넌 내 옆에서 구경만 하면 돼. 에이, 그냥 해보는 소리야. 두 사람은 킥킥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후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빠,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서연은 차가운 지하방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꿈속의 따뜻함이 오히려 현실의 비참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1995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서연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데 민준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서너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서연이 다가가려는데 민준의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사기를 쳐? 보증선 돈이 얼만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제발. 시간은 무슨. 오늘 당장 집 빼.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민준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양복 입은 남자가 민준을 밀쳐냈습니다. 꼬맹이는 빠져.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고. 집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가구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도 밥상에도 심지어 민준의 책상에도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서연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네 집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오빠 나야. 서연이야. 한참 만에 창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보였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아, 너 왜 왔어? 들어가. 오빠 괜찮아? 낮에. 다 봤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틀에 턱을 괴고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이사? 어디로? 몰라.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셨대. 집도 빼야 하고 야반도주 해야 될지도 몰라. 야반도주.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오빠는? 나도 가야지. 가족이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도 덩달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싫어. 오빠 가면 안 돼. 서연아, 울지 마. 제발. 민준이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서연을 불러냈습니다. 밤 10시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니 민준이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그니가 삐걱삐걱 흔들렸습니다. 오빠, 왔어. 서연이 옆 그네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라고? 아버지가 트럭 빌려오셨어. 새벽 4시에 출발한대.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몰라.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네에서 내려 민준 앞에 섰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오빠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서연아. 매일 학교 같이 가고 점심 같이 먹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나까지 울게. 울어. 오빠도 울어. 참지 마. 서연의 말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세 소녀는 첫사랑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학생증이었습니다. 서연은 학생증 뒷면에 붙어 있는 증명사진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뭐야, 이게. 내 사진이야. 이거 갖고 있어. 나 잊지 말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데리러 와. 약속해. 민주는 그 작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진. 그 안에 15세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준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서연이 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흰 천의 서툰 솜씨로 민준의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내가 수놓은 거야. 이건 또 뭐야? 추우면 이걸로 코 닦아? 내 냄새 나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민주는 손수건을 받아 코에 가져갔습니다. 서연의 채취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꼭 손가락을 엮었습니다. 꼭 데리러 와야 해. 꼭 기다려야 해. 도장을 찍듯 엄지손가락을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서연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콩 하고 부딪혔습니다. 뭐야, 아프잖아. 첫 키스 대신이야. 다음에 만나면 그때 진짜로 할게. 바보. 두 사람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금방 다시 만날 줄 알고. 새벽 4시 서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트럭 소리였습니다. 오빠. 서연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발을 찔렀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낡은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가구들이 실려 있었고 그 위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민준 오빠. 서연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맨발이 자갈밭을 밟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트럭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짐칸에서 몸을 일으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오빠, 가지마, 오빠.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서연의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서연은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달렸습니다. 결국 골목 끝에서 무릎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맨발에서 피가 났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오빠, 오빠. 동이 틀 때까지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민준네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살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화분 조각과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맨바닥이었습니다. 창문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창문으로 며칠 전까지 서연이 두드렸던 그 창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오빠, 어디 갔어? 어디로 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만 빈집을 휘돌았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대저택의 입주 도우미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위장이었습니다. 100평이 넘는 저택을 청소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훔치고 화장실 변기를 솔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빨래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노모의 속옷과 이불 시트는 매일 삶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주무르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갈라졌습니다. 밤이면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담당 선임 도우미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박 씨라고 불리는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김 여사, 아침 먹었어요? 아, 네. 아직요. 여기. 박 씨가 작은 도시락통을 서연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열어보니 따끈한 주먹밥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 집사 눈 피해서 먹어요. 그 여자 앞에서 밥 먹으면 또 뭐라 할 테니까.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려? 근데 김 여사. 박 씨가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런 데서 일해요? 말투나 행동거지 보면 여기서 일할 사람 같지 않은데.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박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뭐,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버티면 버텨요. 며칠 후 서연이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바닥을 닦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회장님.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요즘 계속 그러시던데.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감기가 오래 가서요. 괜찮습니다. 약이라도 좀 드려요? 약국에서 사다 줄까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는 걸레를 집어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민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서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준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이 출근한 뒤 서연은 현관의 신발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민준의 가죽 구두는 매일 신어서 달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구두약을 발라 정성껏 광을 냈습니다. 마치 30년 전 민준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던 것처럼요. 세탁실에서 민준의 와이셔츠를 발견했을 때는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남몰래 바느질통을 꺼내 단추를 꿰매 놓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요. 오빠,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아무도 없는 세탁실에서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재 청소를 할 때면 서연은 항상 그 사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15세 자신의 모습이 담긴 낡은 액자. 민준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서연은 사진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줄만 알았던 15살의 서연이 왜 이런 꼴로 만나야 하는 거야? 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눈물을 훔치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민주는 서재에서 보안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화면을 넘기던 중 한 장면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낮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서재를 청소하던 김 여사가 자신의 책상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액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건? 민주는 화면을 되돌려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요. 저 여자, 사연이 있나?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자신의 물건을 보며 우는 걸까요? 그것도 저렇게 가슴 아프게. 한편 최 집사는 서연이 눈엣가시였습니다. 민준이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김 여사가 일을 참 야무지게 하네. 구두도 깨끗하고 와이셔츠 단추도 누가 달았는지 바느질이 꼼꼼해. 최 집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했는데 회장님이 다른 도우미를 칭찬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집사는 서연에게 힘든 일만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오늘은 정원 잡초 다 뽑아요. 네. 끝나면 샹들리에 닦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하나 다 닦아야 해요. 알았어? 12월의 찬바람 속에서 맨손으로 잡초를 뽑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손가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샹들리에를 닦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높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크리스털 장식을 하나하나 훔쳤습니다. 현기증이 났지만 떨어지면 안 됐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노모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깊어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서연이 침대 시트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노모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노모는 서연의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서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따뜻하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전 이분이 자신에게 고구마를 건네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민준이 며느리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머님, 저 일해야 해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지만 노모는 놓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노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치매 환자의 무의식 속에 무언가 남아있는 걸까요? 서연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서연은 노모의 손을 잡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가자 민준이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 서연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부축해 소파 쪽으로 데려가려는데
민준의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민준이 서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손이 참 거치시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 일이 있어서요. 서연이 황급히 손을 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집사가 달려와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실게요. 김 여사는 가봐요. 서연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그 낡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어디 있어? 보고 싶다. 서재 문 밖에서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왔다가 민준의 혼잣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널 찾았어.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문 하나만 열면 만날 수 있는데. 서연은 차마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요즘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지는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일어났습니다. 점심은 아예 거르기 일쑤였고 저녁도 술 몇 잔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최 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통식사를 안 하시네요. 입맛에 맞는 반찬을 따로 준비할까요? 됐어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손을 저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허한 탓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만 굴리다 일어서는 뒷모습,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 그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밥을 안 먹어. 어떡하지?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온갖 고급 식재료가 가득했지만 정작 민준의 입맛을 당기게 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늘종 건새우 무침. 30년 전 민준이 그토록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매일 해줘라. 서연은 점심시간을 틈타 근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누비며 마늘종과 건새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모두가 쉬는 틈을 타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늘종을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썰었습니다. 건새우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비린내를 날렸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고추장 2숟가락, 간장 1숟가락,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결정적인 비밀 재료, 조청. 서연은 조청을 1숟가락 떠서 양념장에 섞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비법이었습니다. 조청을 넣으면 맵지 않고 달짝지근해서 밥도둑이 된다고 하셨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종을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건새우를 넣고 양념장을 부어 조물조물 버무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완성된 마늘종 무침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3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여러 반찬이 놓여 있었고 그 한 구석에 서연이 만든 마늘종 무침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별 기대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고 무심코 마늘종 무침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씹는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씹어보았습니다. 이 맛이 민준의 머릿속에 30년 전 장면이 스쳤습니다. 학교 옥상, 도시락을 펼쳐놓고 환하게 웃던 서연의 얼굴, 마늘종 무침을 한 젓가락 집어 자신의 밥 위에 올려주던 손길, 그리고 그 달짝지근하면서도 고소한 맛. 그 맛이야. 그 맛인데.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 집사.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최 집사가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이 반찬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 집사는 당황했습니다. 원래 주방 담당인 자신이 반찬을 관리하는데 이 반찬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최 집사가 만든 게 맞습니까?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킬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사실은 김 여사가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요? 네, 주방에서 몰래 만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려 했는데 김 여사를 불러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뭔가 간절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이 반찬 김 여사가 만들었습니까? 네. 어디서 배웠습니까? 서연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습니다. 그냥 시골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고추장에 조청 넣으셨어요?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그 비법을 맞췄습니다. 네. 그게 더 맛있어서요. 어디서 그 방법을 배웠습니까? 조청을 넣는 건 흔한 방식이 아닌데. 민준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시골에서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서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내려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들킬 뻔했어. 들킬 뻔했어. 민주는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마늘종 무침의 맛이 입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맛이 똑같아. 민주는 낡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15세 서연의 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서연이는 지금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예쁜 딸도 있고 행복하게. 술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민주는 술잔을 기울이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첫사랑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 집사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이 새로 온 김 여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수상해. 최 집사는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소개해준 직업소개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성북동 이 회장 댁 집사인데요. 김서연이라는 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 신상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김서연 씨요. 그분이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력서에 적힌 것 말고 다른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남편이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빚 보증 때문에 집도 잃었다고 했어요. 워낙 급해서 조건 안 따지고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최 집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의심을 확인할 만한 정보는 없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김서연. 최 집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점심 무렵에는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저택 안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서연은 1층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걸레질을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이어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노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갈 거야. 나 집에 보내줘. 서연이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모의 방 앞에는 최 집사와 다른 도우미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최 집사가 문틈으로 소리쳤지만 노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내 집 아니야. 나 우리 집 갈 거야. 민준이 엄마한테 갈 거라고. 쨍그랑 또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노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찻잔 조각과 꽃병, 파편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러다 다쳐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최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최 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번에도 저러다가 깨진 유리에 다쳤어요. 함부로 가까이 가면 더 흥분하셔. 아무도 들어가지 마요. 그럼 회장님한테 연락하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를 안 받으셔요. 노모의 비명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으로 유리창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서연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뭐, 안 돼요. 다칠 수도 있어요. 최 집사가 말렸지만 서연은 이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반짝거렸고 노모는 창가에서 미친 듯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발밑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조각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실내와 바닥으로 뾰족한 것이 느껴졌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모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거야. 나 집에 갈 거라고. 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노모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어머님.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이 노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리운 내님이여. 낮고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30년 전 민준이 자주 흥얼거리던 옛날 노래였습니다. 관사촌 옥상에서 별을 보며 민준이 서연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그 모습. 노모의 몸짓이 멈추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던 손이 축 내려왔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서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이 노래, 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부르던 노래야. 서연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모의 손을 잡고 천천히 휠체어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노모는 순한 양처럼 따라왔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최 집사와 도우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노모가 얌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노모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빗을 꺼내 노모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머리 좀 빗겨드릴게요. 노모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요. 서연은 노모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30년 전 민준의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를 빗겨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머리카락이 참 곱다.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겠어.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따뜻하셨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 예뻐지셨네요. 서연이 거울을 노모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노모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연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갑자기 초점이 맺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텔레비전이 지직거리다가 갑자기 화면이 선명해지는 것처럼요. 노모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30년 전 작은 관사촌 집. 대문이 열리고 교복 입은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해맑은 얼굴에 단발머리,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서연이 왔니? 어서 들어와. 고구마 쪄놨다. 노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노모가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지만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 서연이 맞지? 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 내가 점지한 내 며느리. 노모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 색시 왔네. 드디어 왔어. 서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정해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노모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색시 왔네. 민준은 현관 입구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모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자,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왔어. 내 색시 왔다. 민준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은 아니야. 서연이 맞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눈, 그 목소리, 내가 다 알아. 노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최 집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식모예요, 식모. 최 집사가 노모와 서연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어서 진정하세요. 아니야. 노모가 소리쳤습니다. 최 집사를 밀어내며 서연의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서연이야. 내가 점지한 며느리라고. 30년 전에 우리 집에 맨날 놀러 오던 그 서연이. 어머님, 그만하세요. 회장님 앞에서 이러시면. 닥쳐. 노모의 호통에 최 집사가 움찔했습니다. 노모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모의 손이 너무 간절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이번엔 가지마. 노모의 눈물이 서연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이름. 매일 밤 사진을 보며 불렀던 이름. 설마.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서연의 손목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노모의 눈 속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얼굴 좀 보자. 응? 30년 만이잖아. 노모가 서연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눈, 그 목소리, 내가 모를 줄 알아? 노모의 손이 서연의 마스크 끈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서연이 막으려 했지만 노모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확!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기미가 내려앉은 볼, 화장기 없는 창백한 피부, 숨길 수 없는 주름. 45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단아한 턱선과 눈매, 차분함과 품위를 잃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세월에 지치고 삶에 시들었지만 그 눈만은 30년 전 골목길에서 웃던 그 소녀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가 너였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의 눈앞에 두 개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있는 15세 소녀의 사진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45세 여자의 얼굴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두 얼굴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너니? 서연아, 진짜 너 맞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믿고 싶다는 듯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김서연이라는 식모예요.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마늘종 무침, 그 맛은 너밖에 몰라. 어머니도 너를 알아봤어.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작업복, 세제 냄새가 배인 앞치마,
거칠게 갈라진 손. 그리고 민주는요. 최고급 슈트에 번쩍이는 구두, 대저택의 주인. 30년 전에는 둘 다 가난했습니다. 똑같이 헐벗고 똑같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제발, 서연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뭐라고? 저한테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 집 식모예요. 오빠가 알던 서연이가 아니에요. 민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준이야. 30년 동안 널 찾았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손대지 마세요. 서연이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나 좀 봐. 이 꼴 좀 봐요. 서연이 자신의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이게 식모손이에요. 변기 닦고 걸레질하고 똥오줌 치우는 손이라고요. 오빠가 알던 서연이는 죽었어요. 3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공해서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난 뭐가 됐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남의 집 식모가 됐어요. 이런 꼴로 오빠를 어떻게 봐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요. 네.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디가? 나갈게요. 바로 나갈게요. 서연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이 뒤늦게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노모가 울부짖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내 며느리, 가지마. 서연아. 민주는 어머니와 서연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야 했지만 서연이 떠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금방. 빨리 가. 서연이 잡아. 또 놓치면 안 돼. 노모가 민준의 팔을 밀었습니다. 최 집사가 달려와 노모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머님 모실 테니까 빨리 가세요. 민주는 한순간 망설였다가 몸을 돌려 서연을 쫓아갔습니다. 서연은 지하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허겁지겁 가방을 끌어안고 옷가지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 서연은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서연의 입술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꼴로 만나게 해서 미안해. 2층 노모의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가지마. 노모가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서연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뒷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장대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빗줄기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슬리퍼 바람으로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연아. 30년 전
새벽 트럭을 쫓아 달리던 서연처럼 이번에는 민준이 서연을 쫓아 달렸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그 빗속을 걸었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비틀거렸습니다. 가방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와 찰박찰박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보야. 왜 그 집에 갔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못 만났으면.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오빠가 날 기다렸다는 거, 내 사진을 30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거, 그걸 알고 나니까 더 힘들어.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0년 전 이별의 밤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새벽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맨발로 쫓아가며 울었던 그 밤. 하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었는데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똑같네. 오빠는 떠나고 나는 쫓아가고. 아니, 이번엔 내가 도망치네.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빗속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미친 듯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슈트는 완전히 젖어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하나를 꺾고 또 하나를 꺾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어디 간 거야? 민준의 눈앞에 30년 전의 장면이 겹쳤습니다. 새벽 트럭 짐칸에서 멀어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던 자신, 맨발로 트럭을 쫓아오던 서연의 모습, 점점 작아지던 그 실루엣. 그때 자신은 서연을 두고 떠났습니다. 가족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 장면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엔 안 놓쳐. 절대로. 민주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모퉁이를 돌다가 물웅덩이에 발이 빠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찧었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바로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좁은 골목길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가로등이 비를 맞으며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로등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따라온 거예요? 서연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도망가지 마. 그냥 가세요. 제발.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준이 그 팔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널 찾았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준 사진 있잖아. 하루도 안 보고 잠든 적 없어. 매일 밤 그 사진 보면서 내 이름 불렀어.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흥신소도 썼어. 돈 생기는 대로 사람 풀어서 널 찾았어.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고.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미치겠었는지 알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오빠, 근데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왜 숨었어?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꼴을 봐. 서연이 민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식모살이 하는 주제에 똥오줌 치우고 걸레질하고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그런 꼴로 오빠를 어떻게 봐. 퍽, 퍽. 서연의 주먹이 민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힘없는 주먹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무거웠습니다. 오빠 서재에서 내 사진 봤어. 15살 때 내 얼굴. 서연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그 사진이랑 지금 나랑 어떻게 같아? 그때는 예뻤어. 싱싱했어. 앞날이 창창했어. 근데 지금은 뭐야? 서연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주름투성이에 기미투성이에 손은 갈라지고 이런 꼴로 오빠 앞에 서느니 차라리 안 만났으면. 그만해. 민준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민준이 입고 있던 젖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추울까봐.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네가 식모든 거지든 뭐든 상관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넌 내 목숨보다 귀한 서연이야. 15살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보야. 왜 이제 왔어? 왜 이제야?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민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46세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30년 걸렸지만 나 약속 지키러 왔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두 얼굴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디도 가지 마. 제발. 민준이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시는 안 놓을 거야. 죽어도 안 놓아. 서연은 민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민준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오빠가 보고 싶었어. 매일 밤 오빠 사진 보면서 울었어. 근데 연락할 수가 없었어. 이런 꼴로. 됐어. 다 됐어. 민준이 서연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만났잖아.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30년이었습니다. 시집가서 맞고 살고 남편이 죽고 빚에 쫓기고 식모가 되고 그 모든 세월이 민준의 품에 안기니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안 힘들어도 돼. 내가 있으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서연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첫사랑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좁은 골목길 위로 은은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30년의 그리움이 그 포옹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밤 민주는 서연을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바로 옆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거기 못 가요. 그 집에서 식모였는데. 이제 식모 아니야.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제 내 사람이야. 차가 성북동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민준이 먼저 내려 서연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이 열리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 집사와 경비원들이었습니다. 회 회장님? 최 집사가 눈을 비볐습니다. 회장님이 아까 도망간 식모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네. 최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귀한 손님이에요. 그런 분을 함부로 대한 거 내가 다 봤어요. 퇴직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짐 싸요. 회장님, 제가 1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10년 동안 고마웠어요. 근데 이건 용서가 안 돼요.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노모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노모가 아직도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데려왔어요. 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연아. 노모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노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노모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안 늦었어. 딱 좋을 때 왔어. 내가 죽기 전에 왔으니까. 어머님, 30년 동안 기다렸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알아? 밤마다 내 사진 보면서 울었어.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야 됐어. 서연은 노모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저택의 손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지하 도우미 방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방, 부드러운 이불, 은은한 꽃향기.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꿈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박 씨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서연에게 몰래 밥을 챙겨주던 선임 도우미였습니다. 김 여사님, 아침 가져왔어요. 언니, 왜 나한테 존댓말을. 이제 김 여사님 아니잖아요. 사모님이시잖아요. 박 씨가 씩 웃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며느리라고 하셨으면 며느리예요. 이 집에서 어머님 말씀이 법이에요. 박 씨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어요, 진짜. 김 여사님.
아니, 서연 씨.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때 언니가 밥 챙겨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에이, 뭐려. 점심 무렵 민준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연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명의로 된 채무가 총 5억 3천만 원입니다. 남편분이 사업하시다가 진 빚이네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빚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다 정리해 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내가 다 갚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깔끔하게 정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많아. 5억이 넘는데. 많긴 뭐가 많아.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30년치 연체료야. 연체료? 30년 동안 못 갚은 빚이 있어. 네가 준 사진, 네가 준 손수건, 네가 싸준 도시락. 그거 이자 붙으면 얼마인 줄 알아? 민준이 씩 웃었습니다. 서연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야. 그게 무슨 바보 맞아. 30년 동안 널 못 찾은 바보.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갚을 거야. 평생 갚을 거야. 한 달 후 노모의 상태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서연이 곁에 있으니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노모의 방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모가 정신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연과 함께 노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정식으로 청혼하려고요. 노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김서연 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하려던 말, 이제야 해요. 민준이 옷가락지를 꺼내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네가 내 집이 되어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빠가 내 집이야. 항상 그랬어. 30년 동안. 노모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됐다. 이제야. 노모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 민준이 지은 전원주택 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47세의 신랑과 46세의 신부, 하얀 머리카락이 섞인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직업 속에서 소장도 와 있었습니다. 저 식모 아줌마가 회장 부인이 됐대.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며느리 예뻐. 결혼식이 끝나고 해질녘. 민준과 서연은 전원주택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15세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또 있었네? 내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 개 복사해 놓은 거야.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창창한 줄만 알았던 15살의 자신. 그때 나 진짜 예뻤네. 지금도 예뻐. 에이, 거짓말. 진짜야.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도 예뻤고 지금도 예뻐. 앞으로도 예쁠 거야.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우리 그때처럼 약속할까? 민준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가락이 꼭 엮였습니다. 이번엔 안 놓칠 거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로. 죽어도 안 놓아. 두 사람은 30년 전처럼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콩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야, 아프긴. 그때도 이랬잖아. 두 사람은 킥킥 웃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30년의 비가 그치고 마침내 햇살이 내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집이 되어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아 시청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삶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진심으로 마음에 품은 사람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